재밌지. 그렇지만 꿈도 꾸지 마 너는. 당신 생각인 거고 저는 생각도 없었어요. 처음에는 미국 영화로 만들 생각이었고, 그리고 그게 오래 전에 시작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병헌 씨를 상상할 수가 없었죠. 병헌 씨가 다음 영화 뭘 준비하느냐고 물었을 때 설명을 해주면서 이러이러한 얘기인데 재밌지. 그렇지만 꿈도 꾸지 마 너는. 그렇게 말해. 너는 백인도 아니고 너무 젊잖아. 이렇게 말했어요. 그리고 또 제가 병헌 씨 만날 때마다 언제 늙을 거야? 라고 하면 왜 이렇게 항상 얼굴이 이렇게 팽팽하고 그렇게만 하냐. 좀 제발 빨리 나이 들어서 주름도 생기고 그래야 내가 만드는 류의 그런 종류의 영화에도 어울리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자주 말했는데, 드디어 이제 도끼라는 원작이 이렇게 잘 안 풀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나이가 든 이병헌 씨하고 딱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. 그래서 한국 영화로 바꿀 때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배우일 수밖에 없었고, 결국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영화가 그렇게 오랫동안 안 풀렸던 이유가 바로 이병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아니 꿈도 꾸지만 하는 건 당신 생각인 거고 저는 생각도 없었어요. 뭘? 저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. 뭐 미국 영화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뭐가 있을지 몰랐고, 그때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. 그때 저도 이제 미국에 촬영하러 갔고 감독님도 미국에 촬영차 오셨고, 그래서 뭐 같이 식사하고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X, 그때 당시에 제목은 도끼였죠. 그것에 대한 언급을 처음 하셨고, 어떤 영화인지도 몰랐고 그냥 그런 영화를 난 나중에 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, 이렇게 결국엔 우리가 한국 영화로 만들어서 드디어 오늘 이제 이 극장 안에서 처음 보여지는 거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죠. 저는. Go on like this. 어쩔 수가 없다. 어쩔 수가 없다. 실직은 내 잘못이 아니다. 제가 책 처음 읽은 거는 2004년, 5년 뭐 이 무렵이었던 것 같고, 읽을 때 이제 제가 그 영화로 옮긴 다른 원작과 마찬가지로 읽는 중에 사실 다 끝까지 읽기도 전에 이것은 왠지 나와 잘 맞는다, 또는 그 정도를 넘어서 내가 소설을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다는 정도의 그런 좀 어떤 일체감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재미가 있었어요. 이게 무슨 그 문학적으로 위대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담긴 기발한 아이디어, 그리고 어떤 풍자적인 뉘앙스, 캐릭터들의 독특함,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, 특히 제가 특히 좋아했던 부분은 만수가 주인공이 그 범죄 행동을 하나씩 수행하면서 뭔가 더 인간으로 더 자신감이 더 생기고, 아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처리한다. 그런 자신감을 얻는다라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컬했어요.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아이러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거기 좀 결정적으로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사라지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. 만수의 행동
사실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인데 범죄 행위인데 그것을 우리 관객은 아무래도 이 인물을 처음부터 거리를 둔 채로 쟤 왜 저러나 그런 식으로 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적어도 시작까지는 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. 좀 제발 좀 재취업에 성공하면 좋겠다. 라고 그렇게 기원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차츰차츰 하는 짓이 계속 그렇게 응원만 해줄 수는 없는 상태로 이제 점점 가잖아요. 그럴 때 가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병원 씨도 그 얘기를 하던데 자기가 그냥 독신자였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. 예, 그런 것처럼 가족은 이 이야기의 기본 전제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취업의 문제, 그러니까 고용 불안을 다룬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다룬 영화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좀 더 복합적인 레이어를 가진 영화가 되려면 가족의 문제가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.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. 고용 불안의 문제가 개인의 내면과 또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은 다 얽혀 있다. 저는 그게 이 영화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봤습니다.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캐릭터도 개성이 넘치고 좀 더 좀 캐릭터가 약간 현실을 벗어난 극단적인 상태에 가 있는 그런 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현실에 딱 발붙여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만나기가 힘든데 어쩔 수가 없다 해서는 와이프도 있고 아이들 둘도 그것도 아들 딸 있고 이제 좀 뭔가 내가 그럴듯하게 가장으로서 한 거는 다 한 것 같다. 그래서 첫 대사가 초반에 첫 그 씬의 대사가 다 이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. 그런 어떤 평온하고 평범한 어떤 가장으로서의 모습으로 감정이입을 하기가 어떤 다른 작업보다 훨씬 더 용이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정말 극단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갑자기 저도 그렇고 아마 관객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. 그를 응원하다가 갑자기 툭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 마 제발 약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행동을 저지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저도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연민도 느껴지고 또 공감대도 많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. 그리고 어떤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또 극단적인 행동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떤 영화적인 커다란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 안에서 계속 감정이입이 깨지지 않고 그 캐릭터를 연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. 실제 아내가 되고 아이 엄마가 됐을 때 이 아내 역할, 엄마 역할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특히나 이게 행복하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. 이게 가족에게 행복했던 가족에게 닥치는 어떤 비극적인 현실의 이야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됐어요. 실제로 너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저도 언젠가 감독님들이 찾아주시지 않을 때 나의 커리어는 끝이 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불안 속에서 현대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저 두 너무 정말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 그리고 남편이 가족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실제 나라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모든 것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걸 마주하는 미리의 입장에서는. 그래서
찍으면서 나를 스스로로 대입하면서 나라면 어떨까 해서 정말 이게 현실이 아닌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신 한신 찍었던 것 같아요. 네. 여기 적힌 것들 자제하기. 아빠 취직할 때까지. 나 테니스 포기. 저 같은 경우는 대사가 주어졌을 때 이 대사를 어떻게 하면 나의 스타일대로 조금 독특하게 말맛을 살리면서 내추럴하게 할까, 이것이 이제 제가 연기를 처음에 이제 제가 대본을 받고 캐릭터를 분석할 때 그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감독님을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감독님이 가볍게 리딩 해보자라고 하셔서 리딩을 하는데 한 대사 한 대사를 다 지적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예진 씨, 여기서는 장어를 좀 작게 얘기해봐. 여기서는 뭐 말끝을 좀 어미를 내려봐.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. 보통 감독님들이 여기서 조금 감정을 더 좀 작게 해봐, 뭐 아니면 좀 더 화를 내봐 정도의 이제 디테일이라면 감독님은 하나하나를 찝어서 얘기를 하셔서 처음에 좀 당황했으나 나중에 점점 그것에 익숙해지고 또 나중에는 오히려 즐기면서 내가 한 해석이 이렇다면 감독님께서 이제 감독님의 해석은 어떨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시간을 가지고 공들여서 한 컷 한 컷 찍다 보니까 저는 사실 되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많은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 영화가 막 너무 웃기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약간 좀 잘못된 홍보 방법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에는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서글픈 우울한 현실을 반영하고 또 어떤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아주 우울한 정서에서 시작이 되는 영화예요. 영화 끝나는 내내 그런 어떤 서글픔이 계속 가시지 않고, 하지만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의 유머를 이 영화 곳곳에 심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웃어야 되나? 그리고 또 피식 웃게 되고 안쓰러운데 또 웃게 되고 계속 이런 묘한 감정들의 연속인 거예요. 그런 측면에서의 유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 모든 배우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처음에 영화를 보면 이제 아름다운 비주얼과 또 되게 비극적이고 되게 웃긴데 슬프고 이런 감정들이 처음에 딱 봤을 때 장면들이 이제 있잖아요. 그러다가 두 번째 보면 이제 막 원로 캐릭터에서 막 이입이 되고 어떨 때는 또 미리 캐릭터에 이입이 되고 다 너무 이제 볼 때마다 다른 거예요. 다른 시선으로. 그래서 희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. 이 장면이 처음 볼 때 너무 웃겼는데 두 번째 보니까 눈물이 너무 났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들이 누구나 다 보시면서 공감되고 그 캐릭터를 따라가는 것들이 N차 관람을 하실수록 다르다라는 것, 그게 또 감독님의 작품의 묘미인 것 같기도 해요. 네. 떨어졌죠. 면접 본 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. 영화 하나 만들면 뭐 몇십억에서 막 100억이 넘어가고 막 이런 큰 돈이 들잖아요. 그래서 언제나 이 상업적인 면에서 걱정이 많이 되고 부담스럽죠, 항상. 근데 그동안의 걱정은 단지 제 이 한 편에 영화가 그저 투자자의 손해를 안 주기를 바란다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거기다 더해서 이게 이제 한국 영화 관객, 영화관을 찾는 관객을 이제 돌아오시게 만들어야 하는 그저 제가 그냥 약간의 이익을 보는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관객이 많이 와야 될 뿐만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. 그래야 다음 한국 영화를 또 보러 올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정말 평생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경험 처음이고요.
제발 좀 제가 이 어떤 이 한국 영화관에 관객이 돌아오는 일에 기여를 조금 했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. 부산에서 개막작으로 상영을 한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깊고 되게 영광스럽고 또 그리고 워낙 스크린이 크고 3천 몇백 명의 다른 나라에서 또 온 영화인들이 함께 그 개막작을 본다는 게 되게 뿌듯하고 막 신났었는데 그래도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처음 보여지는 건데 좀 사람들이 이렇게 확 그 안에 훅 들어가가지고 볼 수 있는 극장이라는 환경에서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 아쉬움이 조금 있었죠. 하지만 거기에서 개막작으로 상영했다는 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뿌듯한 일이었죠.